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엘레나라고 해요. 최근 저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 뉴욕 맨해튼에 22m 높이의 거대한 한글벽이 세워졌다는 소식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셨나요? 뉴스에서 뉴욕 시민들의 반응이 나왔던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벽을 구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화면에 형형색색의 한글 글자들로 가득 찬 벽이 나오던데 그 앞에 선 사람들 얼굴에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가득하더군요. 이 한글벽은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뉴욕 항공문화원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이 한글로 보내온 인생 문구를 모아 만들었다고 해요. 가로 8m, 세로 22m의 거대한 벽면에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울 거야. 매일이 선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가치 있고 사랑스럽다.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한글로 가득 채워져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한글벽 얘기를 왜 꺼내냐고요. 사실 저도 이 한글벽과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이 깊은 인연에 대해서 들려드리려면 먼저 제 이야기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어요. 낡은 철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항상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다른 아이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관심을 받으려 애쓰는 것도 지쳤고 항상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고아원을 나왔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제 전 재산을 담아들고 고아원 문을 나서는 순간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사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의 구인란을 뒤지고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항상 같은 태도와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사장들은 하나같이 저를 위부터 아래까지 훑어봤고 제 차림새를 보더니 바로 경력이 없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식당 서빙부터 시작해서 청소부, 택배 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하루에 3가지 일을 번갈아가며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를,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차별,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애쓰는 제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언젠가부터는 제 출신을 물어보는 동료들의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카페를 지나가다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카페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고 이 주변에서는 연예인이 와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카페라고 하니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카페의 특징은 바로 한인 카페라는 거였는데 일반 카페와 다르게 독특한 특색이 있어서 눈이 가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또 거절당하겠지라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풍성한 커피 향기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따뜻한 나무 색상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글귀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선율이 제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자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아마 카페 사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구인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사람을 구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카페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네, 아직 구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곧 손님이 없는 시간이 될 테니까 그때 이야기 나눠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었는데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화려한 궁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사장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두 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셨죠? 저희 카페 시그니처 메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김유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카페 사장들은 하나같이 저만 보면 쫓아내느라 바빴는데 이곳 카페 사장님은 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면접을 보는데 카페 사장님인 유준 씨는 제 이력서를 꼼꼼히 읽더니 놀랍게도 경력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대신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사는 것에 자신 있던 저는 끈기와 열정, 책임감이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유준 씨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그 누구도 저를 믿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장이라면 제 출신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고아원 출신이라고까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아원 출신인 걸 나중에 일하다가 들키느니 차라리 미리 말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유준 씨의 부드러운 태도에 용기가 나기도 했었고요. 유준 씨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저를 바로 채용했습니다. 유준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카페를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커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준 씨는 늘 참을성 있게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격려해 주면서 차분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유준 씨의 격려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일도 능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의 미소를 보면서 저도 함께 행복해졌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내 자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카페로 출근하는데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보이는 한 손님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카페에 와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어요. 굳이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와서 주문을 하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죠. 제가 처음 주문을 받을 때 한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 카페에서 일하면서 한국인들도 꽤 많이 보니 한국어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손님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퇴근 시간을 물어보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가 퇴근할 때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손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서도 편하게 일할 수 없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되어 유준 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눈치챈 유준 씨가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유준 씨는 제게 앉으라고 권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엘레나, 요즘 무슨 일 있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유준 씨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유준 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유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그 손님이 다시 카페에 왔을 때 유준 씨는 그 손님을 조용히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유준 씨는 한국말로 말을 걸기 시작했죠. 처음 오셨을 때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째서 한국의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시는 건가요? 그 말에 손님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유준 씨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신다면서 왜 리을과 비읍 발음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님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유준 씨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의 개인정보를 캐내려 한 이유가 뭔가요? 혹시 불순한 목적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손님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유준 씨의 논리적인 추궁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유준 씨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가리키며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행동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그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던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유준 씨의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대응에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불편함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 같은 그야말로 사이다를 마신 듯한 통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다른 직원들과도 잘 지냈지만 유준 씨와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카페가 한가할 때면 유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유준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어느 순간부터 유준 씨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때로는 유준 씨와 시선이 마주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유준 씨의 미소를 볼 때면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감히 유준 씨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준 씨는 종종 저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일을 맡겼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일을 맡겨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거에 항상 보답하고 싶어서 퇴근 이후에도 메뉴를 개발하는 데에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준 씨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유준 씨를 보는데 유준 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유준 씨가 혹시 자신과 저녁을 같이 먹지 않겠냐고 하는데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침묵이 흐르자 유준 씨의 표정이 불안해졌고 저는 아차 싶어서 재빨리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뉴욕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촛불 아래서 유준 씨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고 식사를 마치고 센트럴 파크를 거닐 때였습니다. 걷고 있던 유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제 손을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와 사귀어 줄 수 있냐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유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준 씨는 늘 저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제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준 씨는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저 역시 유준 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준 씨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준 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만나도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서도 괜히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유준 씨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더니 끊어버리고 데이트 약속도 자주 취소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유준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요. 하지만 유준 씨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라고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장님이 요즘에 이상한데 둘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꽤 많이 받았죠. 설마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지만 유준 씨는 눈에 띄게 자꾸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가끔 몰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평소와 다른 유준 씨를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준 씨를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그런 저를 보면서 직원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맛있는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괜히 유준 씨가 한 번이라도 쳐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화려하게 꾸미고 나갔어요. 하지만 역시나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아서 괜히 화가 났습니다. 회식에서 동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다들 분명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 같지만 애써 삼킨 채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괘씸한 마음에 의도적으로 유준 씨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유준 씨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준 씨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외로운 마음에 동료들과 자주 회식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유준 씨는 빼고요.
그날따라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더군요. 회식을 마치고 나왔는데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보였죠. 평소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에 보태겠다고 돈을 아끼자 하면서 걸어갔겠지만 그날은 술도 많이 마셨고 비도 많이 내려서 그런지 왠지 택시를 타고 싶더라고요. 사실 나만 이렇게 결혼 생각하면 뭐하냐 하는 생각에 홧김에 탄 것도 있었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께서 꽤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눈을 자주 비비고 하품을 연거푸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야간 운전이 힘드니 피곤한 건 당연하겠거니 생각했고 저도 그땐 술에 꽤 많이 취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내린 다음 다른 택시를 탔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유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애석하게도 유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조금씩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서 강렬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더군요. 제가 탄 택시가 가드레일을 넘어 날아가고 있었고 운전사가 놀라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은 이유였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끔찍한 충돌음이 들렸어요. 제 몸은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다시 뒤로 꽂혔습니다. 머리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고 순간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그 정적이 귀를 울리는 것 같더군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까지 분명 병원이었습니다.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의료진들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귀가 멍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청력이 떨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 물어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간호사에게 제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재빨리 의사를 불렀고 곧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제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곧 종이와 펜을 가져와 뭔가를 적기 시작하더군요. 그 의사가 적은 내용을 읽고 나서야 저는 제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었고 청신경이 손상되어 청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청력을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는데 현재로서는 청력 회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고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흐느낌 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유준 씨가 멀리서 뛰어오더군요. 유준 씨 품에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정하던 유준 씨의 목소리도 평생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유준 씨는 내내 제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유준 씨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느껴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유준 씨가 회식 자리에 저를 데리러 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택시를 타고 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으니까요. 그 구요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알람 소리 대신 소름 끼치는 침묵이 저를 맞이했고 TV를 켜도 입모양만 움직이는 사람들, 거리를 걸어도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많이 놀란 모양이더군요. 저를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들의 입모양만 멍하니 볼 뿐이었습니다. 사고 후 미국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청력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하지만 치료 방법도 없었고 비싼 돈을 주고 보청기를 달아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더군요. 점점 더 좌절감에 빠져갔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유준 씨는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지만 유준 씨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입모양으로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준 씨가 신난 채로 저한테 달려오더군요. 저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싶어서 유준 씨를 쳐다봤는데
유준 씨가 저한테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제안을 저는 덥석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토록 들어왔던 한국이지만 아무래도 낯선 나라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게 두렵고 불안했거든요. 그런 저를 두고 유준 씨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미국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 특히 청각장애 치료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었어요. 끊임없는 유준 씨의 설득에 결국 넘어간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어요. 미국에서의 치료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치료는 효과가 있을지 밤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유준 씨는 이런 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여주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렇게 출국 전날이 되었는데도 정말 마음속이 정말 복잡하더군요. 두렵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고, 정말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설레기도 했고요. 유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이겨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깨끗했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킨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놀란 건 병원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3, 4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진료들인데도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 유준 씨에게 얼마나 미리 예약을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으로 오기 2주 전에 예약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분께서 영어를 잘하시는 덕분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더니 인공화후 이식이라는 수술을 권유하셨죠. 미국에서는 그 누구도 인공화후 이식 수술을 제게 권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에서는 인공화후 이식 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당황스러움밖에 느껴지지 않더군요.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설명을 듣다 보니 다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준 씨도 한국에서 이 수술을 잘하기로 유명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마취에 들어가기 전 유준 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의 불안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수술이 끝나고 알았지만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유준 씨가 나중에 말해주길 7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고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실망했어요. 알고 보니 외부기기를 착용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였죠. 며칠 뒤 드디어 외부기기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들어보는 순간이 왔어요. 착용한 외부기기를 조율하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하는데 매핑해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매핑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치 헬륨가스를 마신 것처럼 들려오지 뭐예요? 선생님의 표정은 무척 진지하셨는데 그 웃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숙소에 돌아온 저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기록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도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똑같은 기계음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전화벨 소리나 먼 거리에서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하는 독특한 소리로 들렸죠. 그 이후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기기를 착용하고 다양한 소리에 노출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공화호를 착용한 지 3일째 되던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구분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도 유준 씨와 함께 재활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재활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인공화호를 착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준 씨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유준 씨가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은 거예요. 입모양을 보지 않고도 말이에요. 그 후로 전화통화에도 도전해보고 가게에서 주문도 해봤어요. 물론 100%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심지어 마스크를 쓴 사람과의 대화도 가능해졌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다치기 이전만큼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발전해가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유준 씨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오해를 풀기 위해 유준 씨에게 그때 상황을 다시 물어봤어요. 사고 나기 전에 유준 씨의 행동들이 정말 이상했던 걸 본인도 알고 있었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유준 씨 잘못이 아니라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유준 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꼭 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질문에 유준 씨는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준 씨는 제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유준 씨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위한 특별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함께 살 신혼집부터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던 거였죠. 저와 결혼하기 위해선 꼭 안정적으로 만들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으로 유준 씨 탓을 하던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면서 유준 씨는 오히려 저를 안아줬습니다. 치료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저는 유준 씨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 유준 씨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노트북으로 저는 이것저것 써내려갔고 유준 씨는 제가 뭘 하나 궁금해서 계속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면서 보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 화면을 양팔로 가리면서 이건 진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유준 씨는 입이 삐쭉 나온 채로 제 말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는 유준 씨에게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저 때문에 유준 씨 카페도 오랜 시간 동안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뉴욕에 도착했고 다음날 유준 씨의 손을 잡고 바로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한글벽으로 향했어요. 유준 씨가 그 벽 앞에 서자 굉장히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뉴욕 한가운데에 이렇게 큰 한글벽이 있을 수 있냐면서 벽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갔죠. 저는 유준 씨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문구들이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 유준 씨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인생 문구를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거냐고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문구와 인생 문구를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내리던 유준 씨는 잠깐 멈칫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바로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유준 씨에게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상처를 이겨내고 일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안아줬습니다.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어릴 때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청력을 되찾은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유준 씨라고 생각한답니다. 아, 어떻게 이 한글벽에 제가 작성한 문구가 있냐고요? 한국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뉴욕에 설치할 한글벽에 적을 인생 문구들을 신청받는다는 소식을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지켜주던 유준 씨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나중에 뉴욕 한국문화원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제가 작성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오게 되면 유준 씨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쇼핑을 핑계로 이곳에 와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면서 제가 작성한 글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면서 찾아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문구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나비처럼 선물같이 날아와준 너. 사랑해.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